자, 이제 오늘 수업 내용을 들어볼까요? 오늘 수업 내용 들어가기 전에 다음 주가 휴강이잖아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휴강이라고 해도 공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거 적절한 과제를 내드려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엄청 고민을 했어요. 그럼 뭘 내드려야지 공부가 되고 알차게 보내실 수 있을까? 그래서 원래가 이번 주에 논문 독해 시간으로 해서 논문 6개를 제가 뽑아드린 게 있잖아요. 그죠? 논문 6개 중에 지금부터 3분씩 한 팀을 짜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이 숙제를 위해서 팀을 짜는 거예요. 3분이 한 팀이 짜는데 뭐 추석 후에는 순서대로 하면 또 불만이 있으실 것 같고 되게 앉으시는 거 보면 친한 분들끼리 앉으시더라고요. 친한 분들끼리 앉으셔서 이렇게 해결하시는 게 여러모로 시간 맞추기도 좋고 할 것 같은데 2분 내지 3분씩 저한테 중간에 쉬는 시간에 와서 짝을 만들어서 오시면은 이 6개 읽어야 될 논문 중에 여러분이 한 편을 고르세요. 한 편을 적절한 걸 골라서 그걸 마스터하는 거죠. 3분이서 같이. 근데 마스터한 증거는 어떻게 남기는 게 좋겠어요? 5분짜리 영상을 만들어 보여주세요. 마스터를 하셨으면 3분 중에 한 분이 발표를 하시던 3분이 앉아서 토론을 하시던 그 논문, 마스터한 논문의 내용에 대해서 그 논문을 다 다룰 필요가 없잖아요. 그 중에 우리가 요것만 중요한 것 같아 라고 하는 그 핵심 내용에 대해서 5분을 넘지 않게 2분도 좋고 3분도 좋고 짧게 해서 그냥 이렇게 영상으로 촬영해가지고 올렸어요. 그래서 다른 분들도 참고할 수 있게. 브리핑을 하셔도 좋고 3분이 토론을 하셔도 좋고. 근데 목적은 그 영상을 보는 사람이 그 논문에서 다룬 것 중에 여러분이 생각하는 핵심 키워드 또는 주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는 거죠. 근데 설명하는 방식을 뭐 PPT를 만들어 설명하실 수도 있겠고 또는 논문의 어떤 내용을 본문을 읽으면서 그것에 대한 뭐 해설을 다루셔도 될 거고 또는 3분이 앉아서 주고받는 대화 형식으로 만담 형식으로 풀어주셔도 좋을 것 같고 그러면 제가 보기엔 다른 분들이 그 영상을 보고 논문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6개가 가능하면 골고루 나왔으면 좋겠는데요. 3분씩 짝을 지으셔서 이 6개 중에 내용을 보지 않은 상태로 고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6개 중에 몇 번을 하겠노라. 정해주세요. 그래서 6개가 좀 골고루 분포가 될 수 있도록 제가 좀 중간에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의가 있어? 강의가 있어. 네. 이번 주차에 보면은 초록실 하는 거는 그냥 초록만 복사해도 되고 사실 안 읽어도 읽은 것처럼 적어지잖아요. 정리를 이렇게 해서 낼 필요는 전혀 없어요. 근데 여러분이 예를 들면 그 영상 2, 3분짜리 영상을 찍으면서 이 어떤 논문을 하나 내고 그 논문에서 예를 들면 에뮬레이션 같으면 에뮬레이션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용어를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넘어가는 걸로 하자라고 했다면 뭐 PPT를 하나 만들어서 그걸 놓고 설명하는 영상을 찍으셔도 되고 혹은 뭐 서로 대화형으로 아니면 셋이 앉아서 논문을 중간중간 같이 읽어가면서 같이 토론한 형태로 그걸 이해해도 좋을 것 같고 형식은 매우 다양하게 창의적으로 다만 이제 목표로 하는 거는 이 논문을 직접 읽진 않았지만 다른 쪽가 한 그 영상을 통해서 이 논문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핵심 키워드라든가 내용을 짤막하지만 논문 하나를 통째로 다 다룰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면 논문 안에서 다룬 내용 많기 때문에 그거를 다 다루면 그 논문을 통째로 다 읽어야 되는데 1시간도 넘게 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바라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공부를 해서 요게 핵심 키워드 같은 키워드 3개 뽑아보자. 예를 들면 그 키워드 3개를 여러분 방식대로 정의도 해보고 뭐 사례를 들어보기도 하고 또 옆에 친구한테 내 용어로 한번 설명해 보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반복적으로 해도 상관없으니까 그 영상을 보는 사람이 그 핵심 키워드를 익힐 수 있게 한번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5분 이내라고 한 거는 맥시멈 5분을 넘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걸 드린 거고
2, 3분 정도가 제일 좋죠. 요즘 유튜브 짤들이 다 2, 3분대로 이렇게 된 거는 사람들이 참을 수 있는 한계가 2, 3분이기 때문에 2, 3분 보다가 더 길어지면 잘 안 봐요. 그래서 짤막하게 한번 만들어 보시는 거죠. 그래서 쉬는 시간에 2분 혹은 3분 짝지어서 저한테 와서 얘기해 주세요. 어떤 주제를 하시겠다고. 자, 그럼 이제 수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 내용이 전자결제, 전자부서 시스템, 이지원, 온나라 뭐 이런 것에 대한 특징을 다루는 건데, 오전에 우리가 지난주에 뭘 배웠나 한번 생각해 볼까요? 지난주에 배운 게 포맷에 대한 얘기를 다뤘었어요. 그 포맷에 대한 걸 2가지를 배웠어요. 그 2가지가 굉장히 달라요. 문서 보존 포맷이라는 걸 배웠고 장기 보존 포맷이라는 걸 배웠어요. 또 문서 보존 포맷은 뭐였죠? 포맷 때문에 포맷이 프로프라이어터리한 포맷이 장기간 보존만 된다고 해서 나중에 이용 가능성이 보장될 수 없기 때문에 나중에 그걸 열어볼 수 없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걸 가능하면 표준 포맷이나 공개된 포맷으로 바꿔서 보존하는 게 유리하겠다. 그럴 때 그럼 어떤 포맷으로 바꿔주는 게 좋을까? 그래서 여러 가지 기준이 있었죠. 많이 사용하는 거, 뭐 표준화되는 거,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조건을 들어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예를 들면 .hwp 이거는 프로프라이어트한 포맷이라서 너무 장기 보존할 때 불리하니까 PDF A-1로 변환하자 이렇게 결정했다 이거죠. 이거는 이제 뭐 아래 한글 문서만 그런 거지 사진을 그렇게 변화시킬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의 컴퓨터 파일의 포맷이 불리하다. 그래서 그것을 장기 보존에 유리한 포맷으로 바꾸겠다. 그걸 뭘로 바꿀 것인가? PDF A-1로 일단 정하자라고 했다면 그 PDF A-1이 문서 보존에 유리한 문서 보존 포맷이다 이거죠. 그래서 어떤 포맷, 컴퓨터 파일의 포맷을 변화시킬 때 어떤 포맷으로 변화시키는 게 좋을까를 정한 게 문서 보존 포맷이에요. 그럼 장기 보존 포맷은 뭐였죠? 장기 보존 포맷은 패키징이라고 하는 말, 꾸러미, 패키징이라고 하는 말이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전자기록의 한 건이라고 하는 게 구성물이 여러 개가 있어요. 메타데이터도 있고 결제문서 하나를 구성하는 본문 파일, 첨부 1, 2, 3, 4 여러 개가 있고 그 다음에 본문 파일이 .hwp면 우리가 문서 보존 포맷을 변환한 PDF도 생기잖아요. 그래서 여러 개 구성물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걸 100년 뒤까지 그 여러 구성물들이 얘가 하나의 건이다, 하나의 아이템이다 라고 하는 아이덴티티를 유지할 수 있을 거냐, 불안하다. 한 꾸러미에 묶어놓자. 그래서 한 패키지에 넣어버리는 거를 패키징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포맷하고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포맷을 변화시키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있는 걸 다 끌어모아서 한 곳에 그냥 넣어버린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 2가지는 굉장히 목적도 다르고 그 방식도 굉장히 다르다. 그래서 우리나라 공공 영역에서는 장기 보존 포맷을 뭘로 정했다? NEO로 정했다. NEO가 뭐의 약자다? Knox Encapsulated Object다. 자, 오늘은 첫 시간에 지난주에 배웠던 거를 조금 다른 그 PPT 자료를 가지고 잠깐 다시 한번 리마인드를 할 건데요. 이거는 이 PPT 자료를 여러분한테 나눠드릴 수는 없어요. 이거는 지금 국가기록원에서 ISP라고 해서 인포메이션 스트래티지 플래닝 하는 그런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에요. 여기 참여하신 교수님이 그 작성한 PPT 자료를 제가 교육에만 쓰겠다, 수업 시간에만 쓰겠다. 그래서 일부를 좀 발췌해서 받은 거예요. 그래서 배포는 할 수는 없고 지금 촬영하니까 내용은 다 들어갈 테니까 이런 내용 보시면 나중에 이제 국가기록원 프로젝트가 다 완료가 되고 나면 아마 공개를 해줄 거예요. 자, 다시 리마인드하는 겁니다. 전자기록은 컴퓨터도 계속 변하고 컴퓨터의 뭐 OS라든지 이런 그 기본이 되는 소프트웨어도 계속 변하고 컴퓨터의 성능도 변하고 뭐 사용하는 그 거기 딸린 부속품들도 많이 변하고 뭐 이런 변화들이 있기 때문에 전자기록을 만들고
유지해서 보고 활용하는 그런 환경들이 계속 변한단 말이죠. 기록이라고 하는 거를 컴퓨터 파일이라고 봤을 때 그것만 잘 보관한다고 해서 그거를 우리가 나중에도 잘 활용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그래서 전자기록에 있어서는 종이 기록대하고는 또 전혀 다른 고민거리가 생기는 건데, 그 첫 번째가 이게 진본이야? 원래 처음에 만들어졌던 그대로야? 라고 하는 진본성에 대한 의구심, 이 진본인가 여부에 대한 의구심 하나하고, 두 번째는 장기 보존이 가능할까 하는 것에 대한 의구심이에요. 그래서 그 두 가지가 가장 핵심 이슈예요. 전자기록 이거를 누가 와서 쉽게 건드릴 수가 있는데, 종이도 물론 건드릴 수는 있죠. 요즘 그 미스터 선샤인에 보면 굉장히 위조 잘하는 사람 나오죠. 막 해가지고 막 문서도 잘 위조하고 하던데, 그거는 나름의 고난이도의 어떤 테크닉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컴퓨터 파일은 우리 편집기만 있으면 쉽게 열어가지고 안에 내용 고치는 거는 금방 고치잖아요. 그래서 너무 쉽게 카피도 가능하고 수정도 가능하고 뭐 이런 전자기록에 대해서 이게 한번 뭐 만들어지고 나서 이게 딱 고정될 수 없는 거라서 진본을 유지할 수 있을까? 이게 진본이 유지된 상태라고 우리가 믿을 수 있을까? 이런 게 계속 의문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 얘기한 대로 이게 100년 뒤에도 잘 활용될 수 있을까? 그래서 장기 보존에 대한 의구심, 장기 보존이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이죠. 그래서 오센티시티라고 하는 진본성을 확인하고 유지하는 거. 두 번째로 long-term preservation, 장기간 잘 보존하면서 이용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의구심.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이슈예요. 그 중에 long-term preservation, 장기간 보존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걱정 때문에 만든 게 보존 포맷에 대한 전략인 거죠. 아까 얘기한 대로 보존 포맷은 두 가지 용어가 있다는 거예요. 문서 보존 포맷이라고 하는 용어하고 장기 보존 포맷. 자, 문서 보존 포맷이라고 하는 거는 컴퓨터 파일 하나하나에 대한 얘기라는 거죠. 그 하나하나는 컴퓨터 파일은 모든 게 다 포맷이라는 게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만들 때 메모장을 가지고 만들었느냐, 아래 한글을 가지고 만들었느냐, 마이크로소프트 워드를 가지고 만들었느냐에 따라서 저장하기 딱 하는 순간 하드디스크에 컴퓨터 파일이 생기잖아요. 근데 그 컴퓨터 파일이라는 건 결국 0101000111 같은 비트들의 나열인데, 그 비트들의 나열이 어떤 방식으로 만들어질 것인가 하는 것은 제각각 다 다르다는 거죠. 메모장이 다르고 아래 한글이 다르고 마이크로소프트 워드가 다르고, 그렇게 서로 다 각각이 다른 구조를 갖는 그 자체를 각각의 포맷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포맷이 다 다르다. 근데 어떤 포맷은 100년 뒤가 돼도 우리가 그 포맷을 구조를 이해하고 그래서 그 비트 스트림을 다시 우리가 알 수 있는 메시지로 복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건 100년 뒤에 그거를 구조를 전혀 모를 수도 있겠다. 어떤 차이냐면 그 현재 그 포맷이 오픈 포맷 또는 표준 포맷이라면 100년 뒤에도 읽을 수가 있어요. 그 전제는 뭐냐면 표준이다 오픈이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 비트 스트림이 만들어지는 구조, 그걸 인코딩 스킴이라고 하는데, 인코딩되는 그 비트 스트림이 만들어지게 되는 그 방식을 문서로 다 공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엔지니어들이, 컴퓨터 프로그래머가 100년 뒤에 그 문서를 읽고, 이건 이 비트 스트림은 이렇게 다시 디코딩, 복원해서 문자나 이런 메시지로 만들면 되는구나 해서 그걸 읽을 수 있는 뷰어를 개발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프로프라이어터리 포맷, 그러니까 .hwp 같은 거는 그런 인코딩 구조 같은 것을 전혀 공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 수가 없는 거죠. 그거를 읽을 수 있는 뷰어를 만들 수가 없어요. 그걸 만들 수 있는 어떤 기술적인 문서가 없기 때문에. 자, 그래서 100년 뒤에도 그 각각의 컴퓨터 파일을 열어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문서 보존에 유리한 포맷으로 바꿔야겠다. .hwp를 PDF A-1로 바꿔야겠다. 그래서 PDF A-1이 좀 더 좋으니까 그걸로 바꿔야지 라고 해서 정한 게 문서 보존 포맷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서 보존 포맷은 그러면 아래 한글 같은 어떤 문서류에 또 하나가 필요하지만 사진이라든가 이런 이미지류에도 뭔가가 문서 보존 포맷이 필요할 거고, 동영상에도 필요할 거고, 캐드캠 데이터에도 필요할 거고, 3D 스캐닝한 데이터에도 필요할 거고, 각각의 유형들이 다 필요한 거예요. 하나가 모든 걸 커버할 수 없어요. 그리고 어떨 때는 아래 한글로 된 문서라고 해서 그거를 꼭 PDF A-1로 해야만 그게 문서 보존 포맷으로서 다 된 거냐?
꼭 그거 하나만 우리가 추천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지난 시간에 배웠던 ODF로 변환하는 것도 가능한 거죠. ODF도 좋은 문서 보존 포맷이 될 수 있어요. 왜냐면 오픈돼 있으니까. 그 밖에 뭐 ISO에 보면은 문서의 문서 어떤 포맷에 대해서 거기에 표준으로 정해놓은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 여러 가지 중에 하나로만 바꿀 수 있다면 다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문서 보존 포맷이라는 거는 꼭 하나만 가능하다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목적은 한 100년쯤 뒤에도 그 컴퓨터 파일을 열어서 볼 수 있는 가능성 그거를 높이기 위해서 그런 포맷으로 변환시켜야겠다라고 했을 때 어떤 포맷이 좋을까? 이게 좋겠다. 그렇게 정한 게 이제 문서 보존 포맷이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장기 보존 포맷은 뭐라고요? 또 전혀 다른 거예요. 문서의 어떤 우리로 치면 기록의 한 건, 기록의 한 아이템을 구성하는 요소를 보면 우리가 결제 문서 하나를 만들게 되면 본문 파일 .hwp가 하나 생기고 그 다음에 옵셔널 하긴 하지만 선택적으로 첨부해서 붙인 문서가 여러 개 붙을 수 있어요. 아래 한글도 붙기도 하고 엑셀이 붙기도 하고 PPT가 붙기도 하죠. 그럼 그 각각 그 여러 개의 컴퓨터 파일들이 다 묶여서 기록 한 건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기록 한 건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는 뭐 메타데이터는 데이터베이스에 들어가 있고 각각의 컴퓨터 파일은 파일 서버라고 하는 곳에 막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지금은 전자결제 시스템이나 업무관리 시스템이 있으니까 그걸 통해서 한 건을 묶인 형태로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100년 뒤에도 그 묶인 형태가 끊어지지 않고 잘 보여질 거냐 믿을 수가 없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좋아요? 걔네들을 다 가져다가 아예 한 보자기에 싸버리는 게 좋겠다. 그래서 지금 여기 박스 형태가 보이잖아요. 이 박스 안에 기록 한 건,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한 단위에 해당하는 거, 한 단위, 한 묶음에 해당하는 것들을 다 집어넣는 거죠. 집어넣어서 하나를 묶어버리겠다. 근데 어떤 이런 디지털 데이터를 하나로 묶는다는 의미는 컴퓨터 파일 하나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쉽게는 여러분 여러 개의 컴퓨터 파일을 칩이라고 하는 걸로 압축을 하면 하나의 컴퓨터 파일이 돼서 뭐 이메일로 누구한테 파일을 10개를 보내야 되는데 10개 다 이렇게 어태치하면 너무 바쁘니까 10개를 압축 파일로 묶어버려갖고 하나로 만든 다음에 그 하나만 딱 어태치하면 굉장히 쉽잖아요. 그런 거랑 비슷한 거죠. 칩 파일로 하나를 묶는다든지 또는 XML이라고 하는 것 안으로 다 묶어버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컴퓨터 파일 하나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패키징하는 거는 여기 아래쪽에 설명에 나오죠. 진본성이나 신뢰성 또는 뭐 무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그러니까 이 부속품들이 흩어지지 않고 하나의 그 단위를 계속 유지하도록 하는 목적 하나고 하나로 딱 싸버리면 쌓아놓은 그 안에 있는 걸 딱 끄집어내고 고칠 수가 없죠. 고치고 나면 다시 또 집어넣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전체적인 사이즈도 달라지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고칠 수가 없어요. 각각이 따로 있으면 각각 중에 어떤 하나를 고치기 쉽겠지만 그래서 이 박스 안에다가 메타데이터랑 컴퓨터 파일들 다 집어넣고 그 다음에 대부분은 인테그리티 메시지라고 해서 나중에 이 안에 들어가 있는 디지털 객체들이 변화했나 아니나 그러니까 훼손이 됐나 아닌가 이걸 판단할 수 있는 또 다른 어떤 정보를 같이 넣어요. 지난주에 해쉬라고 하는 걸 배웠었죠. 그 해쉬가 하는 역할이 그 컴퓨터 파일에 대한 어떤 지문 정보처럼 어떤 키값을 갖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시간이 지난 다음에 또는 어디 다른 장소로 컴퓨터 파일이 옮겨진 다음에 다시 키값을 만들어 봐가지고 예전에 갖고 있던 값이랑 같으면 원래 내용이 변화되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키값이 바뀌게 되면 이건 뭔가 손을 탔다 변경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확인할 수 있는 용도의 어떤 해시값 같은 그런 인테그레이트 메시지를 같이 갖고 있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걸 패키지를 끌어보았을 때 다시 이 인테그레이트 메시지를 이용해서 이 안에 들어있는 애들이 하나라도 변한 게 있나 없나 이걸 확인하겠다는 거예요. 자, 지금은 우리나라 공공 영역에서는 PDF 문서 보존 포맷은 PDF-A 이거를 사실 PDF-A라고 하면 약간 조금 덜 정확하죠. 가장 디테일하게 얘기를 하자면 PDF A-1 그죠? A-1 그 다음에
장기 보존 포맷은 NEO가 지금 현재 이제 공공 표준으로 채택이 되어 있는 상태죠. 좀 전에 장기 보존 포맷 얘기를 했었는데, 장기 보존 포맷은 뭐 이런 형태로 우리 NEO도 NEO 같은 경우는 뭔가 그 파일명이 나타나고 .NEO 확장자를 그냥 NEO라고 정하긴 했는데, 이 내부 구성은 일반적인 XML 문서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XML 문서 지난주에 이렇게 보여드린 것처럼 이렇게 태그, 꺽쇠로 된 태그로 뭔가 이렇게 메타데이터 이름, 그다음 값,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고요. 이 장기 보존 포맷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이 베이스 64 인코딩이라고 하는 말을 알아두셔야 돼요. 퀴즈, 베이스 64 인코딩. 우리가 이 장기 보존 포맷을 만든다고 하는 건 아까 얘기한 대로 어떤 하나의 컨테이너 안에다가 기록 한 건에 대한 정보를 다 넣는 거라고 했죠. 그 대상이 되는 건 이제 메타데이터들을 다 집어넣을 거고, 그 다음에 만약에 본문 파일이 a.htwp 이걸 만들어졌다고 치면, 그리고 나머지는 없다고 쳐요. 딱 이 본문 파일 하나랑 여러 가지 메타데이터로 구성이 됐다고 치면, 일단 얘는 프로프라이어터라는 포맷이니까 문서 보존 포맷을 바꿔야겠다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이거를 HPDF로 이제 변환을 했어요. 지금 현재 우리가 NEO 형태로 패키징을 한다고 했을 때는 일단 이 메타데이터들 하나씩 다 듣는 거예요. 이 메타데이터도 항목이만 10개가 있었다라고 치자고요. 그럼 10개에 대해서 하나씩 집어넣는 거죠. 예를 들어서 메타데이터 이름이 이것에 대한 작성자다 라고 하면 그 작성자에 대한 정보를 넣는 거예요. 누구? 제가 이렇게 굉장히 터프하게 쓰는 거예요. 그럼 이 기록이 만들어진 작성 예시가 있다라고 한다면 작성 예시가부터 쭉 집어넣는 거죠. XML 문서를 만든다는 건 이런 식으로 그냥 쭉 넣는 거예요. 10개의 메타데이터를 쭉 집어넣는 거예요. 그 다음에 a.hwp도 이 안에 넣어야 되죠. 넣는데 이 a.hwp는 그냥 말 그대로 어떤 비트 스트림이잖아요. 비트 스트림인데 이걸 어떻게 넣으려고 생각해보니까 이 비트 스트림을 만약 그대로 넣는다고 쳐보죠. 만약에 a.hwp라고 하는 본문 파일이 있었어 라고 한다면 여기 본문 파일을 넣어주는데 0, 1, 1, 1, 0, 1, 1 이게 쭉 다 넣는다고 생각을 해보면 이게 엄청 길거든요. 엄청 길어서 너무 이게 사이즈가 커져요. 그래서 이건 답이 아니지. 01, 01 이렇게 넣을 필요는 없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넣기로 했냐면, 이거 이제 바이너리 데이터라고 얘기하는 이런 비트 스트림이 되어 있는 정보들은, 예를 들면 이렇게 쭉 비트 스트림이 있잖아요. 그거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씩 잘라요. 둘, 셋, 넷, 다섯, 6비트씩 잘라요. 6비트씩 자르면 이 6비트 하나가 최대 가질 수 있는 값이 0부터 63까지예요. 0, 0, 0, 2, 3, 4, 5, 6, 0, 0, 0, 0부터 0, 0, 0, 0, 0, 1, 0, 0, 0, 0, 1, 0 쭉 하면 1, 1, 1, 1, 1까지. 그래서 실제 데시멀, 그 십진수 값을 치면 0부터 63까지의 값을 갖는 64진수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6비트를 하나의 64진수로 바꿔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64진수는 지난주에 잠깐 얘기했던 것처럼 0부터 9까지의 값, 그 다음에 대문자 A부터 Z까지의 값, 소문자 A부터 소문자 Z까지의 값. 그럼 이게 10개죠? 이게 표시 몇 개예요? 다 합치면은 62개죠? 62개. 예를 들면 이런 식의 문자를 2개를 더 더해서 64개 문자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0부터 9, 그다음에 대문자 A를 10으로 치겠어. B는 11, C는 12 이런 식으로 해서 0부터 63까지의 값을 주는 거예요. 매기는 거예요. 우리가 매핑을 하는 거예요. 매핑을 해놓고 이 값이 64진수 뭐에 해당하는지를 매핑을 해주면 예를 들면 이거 우리가 계산하기 좀 복잡하니까 예를 들면 이게 대문자 A였다. 두 번째 거는 해보니까 대문자 2였다. 세 번째 건 해보니까 8이었다. 이런 식으로 매핑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 값을 넣는 거예요. 그러면 64진수는 어쨌든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문자 형태이기 때문에 이걸 메모장에서 열어보면 HWP라고 하는 컴퓨터 파일의 내용이 이렇게 문자로 쭉 보이게 돼요. 자, 다시 정리해보면 이걸 비트 스트림을 그냥 넣을 수는 없으니까 비트를 6개씩 쪼갠다. 6개를 쪼갰다는 의미는 6개 한 단위를 64진수 문자 하나로 매핑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64진수 값을 쭉 일단 정해놓은 다음에 요거를 64진수 값으로 다 변환시켜서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이것만 집어넣는 게 아니라 A.pdf도 이게 집어넣는 거죠. 집어넣어서 만들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뒷부분에 들어갈 수 있는 거는 아까 인테그리티 메시지 넣을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전체 값에 대한 또는 요 값들에 대한 해시 값 같은 거, 책성 데이터라고 하는 얘가 변조됐는지 아닌지를 나중에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값을 전자설명 값이나 해시 값이나 책성 데이터 같은 걸 밑에다 하나 더 추가를 해줘요. 그러고 나서 마감을 하면 이 전체가 그냥 하나의 NEO라고 하는 장기보존 포맷 파일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비트 스트림을 XML 문서에 넣기 위해서 64진수로 바꿔주는 과정을 베이스 64 인코딩이라고 하는 거예요. 베이스 64, 그러니까 64진수에 따라 인코딩, 64진수 값으로 코드를 바꿔주는, 코드를 만들어주는 그런 과정. 그래서 베이스 64 인코딩이라고 합니다. 자, 이 베이스 64 인코딩이 굉장히 불리해요. 처음에 우리는 몰랐어요. 이걸 처음에 정할 때는 그냥 그 호주 빅토리아 주에서도 VEO라고 하는 Voice Encapsulated Object라고 하는 거를 먼저 쓰고 있었고 그걸 벤치마킹해서 2005년도에 벤치마킹을 해서 이거대로 좀 비슷하게 하면 되겠구나 싶어서 NEO라고 하는 걸 만든 건데 똑같은 구조였어요. 이렇게 베이스 64 인코딩을 하는 구조였어요. 일단 어쨌든 이런 비트 스트림을 넣는 방법으로는 이게 흔히 쓰이는 방법이었는데 자, 이렇게 베이스 64 인코딩을 해서 나타나는 현상 첫 번째는 원래 이제 이 원래 파일이 있잖아요. 파일이 만약에 1메가였다고 쳐요. 1메가바이트였다고 쳐요. 그러면 얘를 여기다 딱 집어넣었어요. 집어넣고 나서 이 파일도 컴퓨터 파일이잖아요. 컴퓨터 파일로 딱 전환이 되면 이 곳의 전체적인 사이즈가 약 1.3메가바이트로 좀 넘게 돼요. 왜 그런가 하면은 이렇게 64진수 바꿔줬잖아요. 얘도 저장이 될 때 비트로 바뀔 거 아니에요. 비트 스트림으로 바뀔 거 아니에요. 요 하나가 8비트로 바뀌는 거예요. 문자 하나당 8비트로 바뀌어서 저장이 돼요. 그럼 어떤 결과가 되냐면 원래 HWP에서 했던 6비트를 64진수로 바꿔서 얘가 저장이 되면 8비트가 되니까 6비트가 8비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사이즈보다 3분의 1이 늘어나요. 이건 제가 약간 부정확하게 쓴 거긴 하지만 원래보다 사이즈가 늘어나요. 그래서 이게 더 커지는 거예요. 원래 우리가 보존하는 건 이거 보존하면 되는 거잖아요. 보존하면 되는 건데 그거를 NEO로 딱 전환하는 순간 이 컴퓨터 파일의 사이즈들이 3분의 1만큼 더 늘어나게 돼서 이게 더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가 동시에 문제인데요. 하나는 얘를
이렇게 만드는 과정에서 베이스 64 인코딩을 하느라고 시간이 걸려요. 컴퓨터가 뭔가 일을 해야 되죠. 그 다음에 그 결과로 사이즈가 3분의 4가 된다. 이 두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자, 근데 어쨌든 이렇게 바꿔서 만들었어요. 우리 현재 법에 따르면 이렇게 바꾸는 작업을 누가 언제 하도록 돼 있어요? 그 지금 이 공공기록물 관리법에 정해져 있단 말이죠. 기록관에서 일단 처리과에서 만들어진 것은 지금 이제 전자문서들의 경우에는 전자문서 시스템의 거는 2년 이내에, 업무관리 시스템에서 만들어진 거는 1년 이내에 생산되지 1년 이내에 이렇게 이관을 받도록 돼 있어요. 기록관에서. 기록관에서는 이관받은 기록에 대해서 10년 이상이 되는, 보존기간이 10년 이상이 되는 기록들에 대해서는 문서보존 포맷 적용하고 장기보존 포맷으로 적용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기록관이 그 일을 하게 돼 있는 거고, 대상이 되는 기록은 10년 이상 보존기간을 갖는 것들을 하게 돼 있었던 거죠. 왜냐면 이제 10년 동안 갖고 있는 동안이 우리가 깨지면 곤란하니까 이렇게 잘 만들어 놓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대상이 꽤 많아요. 10년 이상으로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30년 이상짜리만 했으면 훨씬 더 대상이 좀 줄었을 것 같은데 10년 이상이라서 굉장히 대상이 좀 많아요. 많아서 저희를 많이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가능하면 저거 빨리 하는 게 좋으니까 처리과에서 이건 받아 온 다음에 다음 해라든가 뭐 이런 정도 이렇게 해줘야 되는 일이니까 좀 바쁘죠. 자, 근데 이제 이거를 이렇게 하면 바꾸는데 노력이 든다, 사이즈가 커진다, 이것만 문제가 아니라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문제가 또 생겼냐면 이거를 이렇게 바꿨는데 얘가 여기 정말 잘 들어갔는지, 얘가 여기에 정말 잘 들어갔는지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애니오를 만든 다음에 애니오를 다시 애니오 뷰어로 다시 좀 열어서 보면서 요걸 다시 클릭해가지고 A.HWP 원래 그 문서 그대로 걸 확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확인을 근데 누가 하죠? 소프트웨어로 하면 좋은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가 없어요. 그래서 눈으로, 사람이 눈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만들고 난 다음에 애니오, 요 구조대로 보시는 애니오 뷰어가 있어요. 뷰어를 딱 띄워서 이런 데이터를 보면서 눈으로 이런 것도 보고 얘를 더블 클릭하거나 하면 얘가 또 다시 A.HWP를 만들어줘요. 그래서 이렇게 딱 보고 잘 들어갔고 문서가 깨지지 않아. 이걸 눈으로 육안 검사를 해주는 거예요. 건이 한두 개도 아닌데 저걸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해보세요. 어마어마하죠? 게다가 육안 검사를 하려는 순간에 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걸 딱 열으려고 봤을 때 이거를 그냥 뷰어로 처음에 열었을 때는 이렇게 보일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원래 문서 그대로인지 아닌지 알게 뭐예요. 이거를 이 형태로 바꿔서 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더블 클릭하면 여기서 뭘 해줘야 되냐면 이 A를 다시 이걸로 만들어주고 E를 다시 이걸로 만들어주고 8을 다시 이걸 만들어줘야 되죠. 그런 다음에 쫙 이어붙여가지고 한글과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열어줘야 되죠. 그러니까 다시 디코딩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64 진수로 됐던 거를 비트로 다시 다 만들어서 쫙 연결해서 붙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아래 한글 파일이 되는 거고 그때 이제 딱 열어서 보여줘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아래 한글 문서를 보여줘야 맞구나 확인하죠. 이것도 마찬가지죠. 64 진수를 전부 다 비트를 다 변환시킨 다음에 PDF 파일을 만들어서 PDF 뷰어를 또 열어줘야 이렇게 문서가 맞나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작업을 맨 처음 했던 게 2008년, 그러니까 2007년 말이에요. 이런 식의 작업을 최초로 한 게 노무현 대통령 기록 때예요. 이 개념을 가지고 뭐 표준도 만들고 애니오 그 규격도 만들고 했지만 이걸 실제로 적용을 했던 거는 2007년 하반기부터 노무현 대통령 임기가 2008년 2월에 끝나니까 대통령 기록관에 노무현 대통령 기록을 이관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대통령 비서실에 기록관리 시스템이 만들어졌고 거기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년 이상의 보존기간을 가진 것들은 전부 다 이렇게 패키징을 다 한 거예요. 패키징을 하면서 이제 그때부터 문제가 생긴 거죠. 아까 말한 대로 패키징을 했다. 이거 제대로 만들었는데 봐야겠어. 딱 클릭을 했는데 모래시계가 딱 뜬 거죠. 모래시계.
한참입니다. 몇 분이 돼도 3분, 4분, 5분이 돼도 모래시계인 거예요. 이게 대체 무슨 일이냐. 그만큼 컴퓨팅 파워를 많이 갉아먹는 거예요. 이걸 바꾸고 이어붙이고 이렇게 하는 동안. 그래서 검수를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막 제가 전화 받은 기억이 나요. 모래시계부터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그 검수하는 컴퓨터를 CPU를 2개를 더 끼우고 메모리를 더 확장하고 했더니 이제 겨우 한 몇십 주 뒤에 열리는 그런 식이 됐어요. 그래서 그렇게 검수를 했습니다. 그때 이미 알아봤죠, 사실은. 아니, 이거 좀 보통 일이 아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이걸 그대로 찝을 해버리면 좋은데 이걸 왜 이렇게 60점에서 인코딩을 해야 됐을까? 왜 저걸 저렇게 선택했을까? 저 때는 저게 최선이라고 생각했고요. 지금은 그래서 64배에서 인코딩을 했다가 디코딩해서 봐야 되고 이게 뭐하는 짓이냐. 쓸데없이. 그냥 얘랑 얘를 이 전체 메타데이터 한꺼번에 쭉 묶어버리자라고 해서 그냥 바로 백에다가 집어넣는 백잇이라고 하는 형태로 이제 새롭게 이제 저런 형태로 가려고 서울기록원 그 디지털 아카이브 시스템도 백잇 방식을 지금 검토하고 있고 지금 국가기록원도 백잇이라고 하는 포맷으로 다시 고려하고 있어요.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베이스 64 인코딩을 안 한다는 거죠. 안 해도 되겠다라고 생각했고 안 하는 쪽으로 뭐 다른 나라들도 거의 이제 베이스 64 인코딩을 안 하는 쪽으로 다 선택을 하고 있어요. 초기에는 대부분 다 저렇게 베이스 64 인코딩을 했다가 그래서 최초에 뭐 대통령 비서실에서 저렇게 NEO 스타일로 패키징을 했다가 하는 과정 시간이 엄청 걸린 데다가 그걸 검수를 할 때 유관 검수를 하는데 컴퓨팅 파워가 많이 소요된다는 걸 알았고 컴퓨터를 업그레이드해서 하기는 했는데 그걸 어쨌든 사람 눈으로 다 일일이 봐야 되는 것 때문에 그 다음 고통은 뭐였냐면 저걸 하세월에 사람이 다 확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을 투입을 해야 될지도 알 수도 없고 그래서 그때 이제 시간은 정해져 있고 왜냐면 임기 말 빨리 정리를 추스려갖고 이제 대통령 기록관을 넘겨야 되는데 그때 사실 저거보다 더 중요한 이슈는 뭐였냐면 대통령 기록법이 처음 만들어졌고 그걸 시행을 해야 되고 대통령 기록 관리법의 가장 핵심 중에 하나는 지정 기록 제도였거든요. 그 현재 그 대통령이 통치를 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정책화한 것도 있고 하지 않았지만 뭐 대연정 구성처럼 뭔가 정치적으로 뭔가를 시도를 하고 고민을 했으나 실행하지 못한 것들도 많고 특히 주요한 인사들에 대한 인사 검증 파일들도 있고 해서 굉장히 좀 비밀스러운 그 당시에 통치를 하기 위해서 다룰 수밖에 없었던 민감한 정보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게 다 기록을 남겼다는 이유로 다 노출이 되면 안 되니까 지정제도, 그러니까 대통령이 퇴임하면서 이거는 내가 최소한 10년, 뭐 15년 정도 최소한 2번, 3번 정도 다른 대통령이 거쳐가는 동안은 꺼내보지 못하도록 묶어줬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대상들을 좀 지정해서 그걸 지정 기록으로 묶어서 비밀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자. 그런 제도가 있어야만 대통령이 기록을 만들어서 남길 수 있으니까 그래서 지정 기록 제도가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었어서 어디까지를 지정으로 정해야 되나 묶어야 되나 이게 제일 굉장히 바쁜 일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계속 검토하고 워낙 기록이 엄청 많았기 때문에 요 지정인가 아닌가 이걸 판단하고 각 비서실만 그걸 하는 정신이 없었는데 저 뒷단에서 이제 기록관에서 저것 때문에 정신이 없었던 거죠. 막 여러 가지 일이 겹쳤죠. 근데 아무튼 저걸 하는 동안 일일이 검수를 못 하겠는 거예요. 너무 기록이 많이 쌓여가지고 그래서 그러면 잘 된다고 치고 샘플링해서 유관 검수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샘플링 할 수밖에 없겠다. 그러면 샘플링을 그때 몇 프로를 해야 되냐? 그래서 그 당시 15% 정했었답니다. 그래서 모르겠어요. 대통령 기록관에 이관된 그 기록들을 다 일일이 다 열어보기는 어렵잖아요. 근데 과연 얼만큼 변환된 것도 생각해보면 이것도 유관 검수였거든요. 이렇게 변환하고 나서 이게 초반에 아래함의 문서를 PDF A-1로 처음 채택해서 그걸 변환시켰을 때 100% 잘 된 거 아니에요. 왜냐면 그 변환시킨다는 것도 어떤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거잖아요. 변환기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건데 그때 이제 국내 업체들이 이건 국내 업체가 할 수밖에
죽잖아요. 안에 안 걸리니까. 열심히 만들었는데 계속 이렇게 딱 열어보면 여기 표의 귀퉁이가 뭐 이런 글자로 깨져 있거든요. 뭐 이런 식인 거예요. 조금씩 어딘가 좀 다른 것 같은데 어디 구석이 약간 뭐 아롱아롱 뭔가 이렇게 있기도 하고 막 이런. 그래서 그걸 계속 고쳐가면서 뭐 거의 뭐 99.97%뭐 이런 식으로 그냥 정확성을 높여가는 거지 100% 완성했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그걸 계속 테스트하면서 이제 바꾼 거라서 그 과정에서 이제 깨져 나타나는 게 가끔 있었기 때문에 이거 점수를 해야 되고 집어넣은 것도 확인해야 되고 그러니까 너무 검수하는 게 많아가지고 진짜 100% 다 하기는 시간적으로 불가능했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뭐 지금 이제 대통령 기록관에 간 거에 어딘가가 약간 좀 이렇게 깨진 게 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제 걱정이 없는 게 이게 같이 갔기 때문에 여차하면 이거 깨진 거나 이거 깨진 거는 얘만 있다면 사실 다 또 복원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못 버린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참 우리는 너무 힘들어요. 이걸 바꿨으면 됐어. 이게 잘 만들어졌다는 게 확인됐어. 그럼 얘는 버리자. 하고 얘만 가면 참 좋겠는데 이것도 가지 막 이러니까 몇 배 되는 스토리가 필요해지는 이런 이상한 상황. 혹시나 몰라서 못 버리는 거예요. 지금 현재까지는. 아직 한 번도 저 원래 원문 그 컴퓨터 파일을 버린 적이 없답니다. 아니 이제 저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오늘도 있었던 상황인데 서울시도 이제 서울 기록원 만들면서 이제 디지털 아카이브 시스템을 이제 구축 중인데 원래 9월 말 오늘이 9월 말이잖아요. 9월 말에 1차 버전을 오픈을 하기로 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동안 이제 시민 기록 수집하는 거랑 그다음에 제 과가 이제 기록관 역할을 하니까 기록관 시스템에 있는 기록의 일부를 디지털 아카이브 새로 만든 걸 넣어가지고 좀 이렇게 보여주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그 개발팀이 어제 그 일부 가져가야 될 그 기록이 몇 800기가라고 했나? 몇 기가를 이제 가져가려고 스토리지에 카피를 이제 걸었는데 그게 이제 밤새 이제 걸어놓으면 카피가 될 거라고 이제 시간 계산이 돼서 딱 걸어놓고 퇴근을 한 거죠. 근데 또 다른 개발팀이 전원을 꺼버린 거예요. 깜빡이 모르는 거지 그 상황을 모르고. 그래서 이 팀이 다시 아침에 와서 이제 다 카피가 됐나 하고 봤더니 웬걸 전원이 꺼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또 전원 켜가지고 다시 이어받기 해가지고 이제 해서 이제 오늘 아마 오후나 돼야 그게 카피가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한 번 하려면 양이 어마어마하니까 이게 1박 2일씩 걸리는 거예요. 근데 이거 저는 툭 꺼버리면 또 하루 또 날아가고 막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막 생각하면 막 이렇게 몸이 막 천근만근. 그래서 내가 생각해보면 그 안에 이런 상황인 거거든요. 이거 있고 막 이런 비슷한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야 정말 이거를 PDF로 바꾸면 이 사이즈랑 이 사이즈랑 어느 게 더 클 것 같아요? 이게 훨씬 작아져요. 그래서 우리가 원래로 만든 그거 대비 얘는 훨씬 작아질 수 있거든요. 그러면 나는 얘 다 버렸으면 좋겠는 거야. 정말 버리고 싶어요. 얘가 잘 만들어졌다는 확신만 있으면 버리고 싶어. 근데 지금은 버리는데 이거 같이 갖고 하잖아요. 그러면 얘를 나중에 만들고 싶은 거야. 또 다르게 얘기하는 거야. 왜 지금 그걸 만들어야 돼? 지금 이걸 만들어 나가고 얘를 같이 카피를 하려니까 막 800기가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나중에 만들면 안 되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너무 무거워요. 뭘 하려면 정말 미치겠어. 그거를 그 작은 기관이나 이거 실제로 다뤄보지 않은 분들은 그냥 다 똑같잖아요. 저게 100개가 됐든 10,000개가 됐든 100만 개가 됐든 똑같게 느껴지죠? 전혀 아니에요. 개수가 확 늘어나면 거기에 따라서 부담이 엄청나게 커집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디지털 시대에 기록 관리를 한다는 거는 또 한편으로 보면 가장 밑단에는 저는 디지털 객체를 얼마나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느냐, 그 역량, 그리고 지금 현재 컴퓨팅 환경을 고려했을 때 그 매니저업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관리 가능해야 돼요. 근데 너무 관리가 불가능할 만큼 사이즈가 크다거나 너무 대상이 많다거나 이러면 이제 못하는 거죠. 근데 그걸 거꾸로 돌이켜보면 우리가 저런 전략을 세울 때 이거를 빨리빨리 해버리는 순간 우리가 매니지해야 될 대상이 2배가 돼버리는 거예요. 양도 훨씬 더 많아지고. 그렇다면 저걸 만드는 시점,
그러니까 문서 보존 포맷으로 변환한 시점 또는 NEO 같은 장기 보존 포맷으로 싸는 시점 이런 거를 적절한 시점을 잘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예전에는 사실 이런 걸 해보지 않은 상태에서 가능한 빨리 해야지 빨리 하는 걸로 하고 기록관에서 다 그 일을 해라라고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서울시는 그래서 이제 서울기록원하고 기록관 누리과하고 이게 논의를 하면서 나 필요 없어 그냥 원래 또 가지고 있다가 그냥 조금만 이관을 해줄 테니까 PDF로 변환을 하시던 NEO든 대기시든 하시던 그건 아카이브 단계에서 하라고 그렇게 이제 협의를 하고 있는 참이에요. 뭐 얘가 엮기를 세긴 했지만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 아셔야 될 거는 문서 보존 포맷, 장기 보존 포맷 이게 어떤 이유 때문에 필요하구나. 그 다음에 현재 공공 영역에서는 PDF A-1, NEO 같은 형태를 일단 정했구나. 근데 그걸 이제 실행해본 사례로 본다면 대통령 기록, 노무현 대통령 기록을 가지고 대통령 기록관으로 보관하다 가져가기 위해서 저걸 구현해본 게 그 최초의 사례였구나. 그 다음은 한참 뒤에요. 2015년부터 사실은 국가기록원이 여러 중앙행정기관들이 만들었던 전자기록을 최초로 이관받기 시작한 게 2015년이었어요. 그러니까 2015년 이관 받기 시작하면서 그러면 이제 국가기록원이 뭘 요구했겠어요? 중앙행정기관의 기록관들아 이거 잘 만들어서 보내? 이렇게 했겠죠. 그러면 기관마다 이걸 해놓은 기관은 거의 없었거든요. 이걸 해서 이렇게 보내야 되는 거예요. 돌려보니까 한도 끝도 없는 거 시간도 그렇고 아까 얘기했는데 검수를 해야 되는데 검수를 누가 언제 어떻게 해. 이건 완전히 돈 들여서 용역해갖고 사람들 들어와서 떼거리를 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또 불매소리가 나오는 거죠. 이거 어차피 잘 열리는데 왜 이걸 해서 하는 걸 왜 우리가 하라고 해? 그냥 이거 보낼 테니까 국가기관이 하면 안 돼? 게다가 이거 하는 게 다 소프트웨어를 사용해야 되죠. 아까 이거 변환기 써야 되고 패키지 만들어주는 또 툴을 따로 써야 되죠. 이거 쓰는데 뭐 물론 그 도구는 어떤 거 일부는 국가기록원이 이제 배포해 주기도 하지만 그게 소프트웨어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저걸 돌리려면 하드웨어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서버 용량이 안 되는 기관은 저것 때문에 또 따로 서버를 우리가 구축해야 돼? 아니면 딴 데 있는 서버를 쓸 수 있게 해줘? 그래서 온갖 이슈들이 다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때 뭐 한참 기록관들이 불면소리 많이 했던 걸로 기억이 되고요. 결국에서 이제 변환해서 이제 그렇게 보냈고 제가 알기로도 변환이 도저히 불가능한 그런 컴퓨팅 리소스를 갖추기 어려웠던 그런 기관들은 아마 그냥 다른 형태로 보내기도 하고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게 현실이더라 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뭔가 약간 이런 것의 필요성을 알겠으나 저걸 언제 어떤 대상으로 할 거냐 하는 것을 너무 막 이렇게 법에 10년 이상짜리를 기록관에 이건 되자마자 이렇게 정하지 말고 저런 게 필요하다는 걸 알겠으니까 적절한 시점에 할 수 있도록 좀 그 융통성을 좀 부여해 주는 게 필요한 시점이다. 이런 생각을 좀 듭니다. 좀 쉬었다 할까요? 네, 10분 쉬겠습니다. 짜서 저한테 확인 받고 공지사항 그쪽에다 이렇게 이거 뒷자느라고 좀 바빠서 하트를 그릴 생각 없어요. 그리고 아니 이 하트를 너무 많이 그려야 되니까 좀 기분이 안 나요. 100점 받는 분이 한 10% 20% 이렇게 돼야지 평성들이 그리면 모두 다 하트를 받으시니까 그러니까 뭔가 좀 어려운 문제를 섞어서 내가지고 100점짜리를 드물게 만들어가지고 하트를 좀 제대로 그려야지. 제대로 하트를 한꺼번에 그리는 건가? 뭐지? 그 과제 그 다음 주에 공부하셔갖고 영상 만드는 거는 다다음 주 수업 전까지 올리시는 걸로 하고 그 여기 게시판에 강좌 Q&A 쪽에다가 그 성함 그 게시 그 제목을 성함 두 분 또는 세 분 성함 이름 적으셔가지고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다 되겠죠? 사이즈가 안 될 수도 있으려나?
안 올라갈 수 있을지 모르겠다. 이것도 지금 유튜브에 올려놓으신 거죠? 일단 한번 올려보시고 안 올라가게 되면 다들 한번 방송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수업 전까지 하기로 하고요. 자, 아까 이제 하던 얘기 마저 더 하면 지금 현재 NEO라던가 또는 NEO 만들 때 벤치마킹 했던 VEO 같은 것들이 다 이제 XML 형태로 되어 있다고 했고, 그 XML의 가장 큰 특징은 예를 들면 메모장 같은 걸 열어서 봤을 때 저런 식으로 그냥 쫙 문자열로 보인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래 한글 문서도 저 안에 저런 식으로 이렇게 문자열로 보이게 되어 있다는 것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베이스 64 인코딩을 해서 넣는 그런 방식을 취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베이스 64 인코딩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꼭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아까 말씀드린 그 베이스 64 인코딩을 함으로 해서 여러 가지로 사이즈도 커지고, 그리고 인코딩, 디코딩 왔다 갔다 하느라고 바쁘고, 컴퓨팅 파워도 많이 들고, 또 육안으로 이렇게 검수하기도 쉽지 않고, 이런 문제 때문에 굳이 베이스 64 인코딩 안 하는 방식을 취하면 어떨까 해서 나온 대안이 여기서 이제 폴더형이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베이스 64 인코딩을 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필요한 정보들을 그러니까 패키지 안에 들어가야 될 요소들을 하나씩 그냥 컴퓨터 파일을 만들어서 이 전체를 그냥 묶어버리는 형태, 그런 형태로 만든 게 이제 백잇 방식이 대표적인 방식인 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A.HWP가 있다. 그거를 이제 PDF로 많이 변환을 했다. 그 밖에 나머지 또 어떤 영상이 있다. 예를 들면 본문 파일이 하나가 있고, 이거는 이제 변환한 게 아니라 만약에 첨부 파일 2개가 있었다고 치면, 본문 파일 하나하고 첨부 파일 2개가 있었다고 치면, XML을 만들 때는 얘를 전부 다 베이스 64 인코딩을 다 꾸겨 넣었을 텐데, 그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우리가 컴퓨터 안에 여러분이 탐색기 가지고 하듯이 이렇게 폴더 구조를 만든 다음에 이건 본문이야, 이건 첨부야, 이런 식으로 폴더 안에 그런 컴퓨터 파일들을 다 위치시켜 놓고, 메타데이터는 메타데이터대로, 또는 그 무결성 검증을 위한 어떤 해시값은 해시값대로 이렇게 그냥 별도의 텍스트 파일을 만들어서 넣자는 거죠. 이게 .txt여도 되고 이 자체가 또 .xml이어도 상관은 없어요. 어떤 형태를 이렇게 넣어서 이 전체를 그냥 한꺼번에 쥐입을 하는 거죠. 압축 파일을 만들어버리는 그런 형태. 자, NEO는 하나의 파일 안에 메타데이터, 원문 컴퓨터 파일들, 보존 포맷으로 변환한 파일들, 전자설명, 이걸 다 묶어놓은 형태라고 말씀드렸고, 백잇은 이렇게 하나의 컴퓨터 파일을 넣는 건 아니고 폴더 밑에 필요한 파일들을 다 이름 지어가지고 좀 보기 좋게 넣어놓고 그 전체를 그냥 쥐으로 싸는 그런 방식이다. 이게 이제 장기 보존 포맷의 백잇 방식으로 하는 경우를 예를 들어준 거죠. 그냥 이렇게 디렉토리 만들어가지고 폴더 만들어서 그 밑에 필요한 파일을 위치시켜주고, 그 다음에 이거를 그대로 그러니까 RGB랑 비슷한 건데 그랑 똑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쥐으로 만들어주는 도구를 이용해서 그냥 묶어버리는 그런 형태. 그래서 가장 큰 다른 점은 뭐예요? 베이스 64 인코딩을 안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넣게 되면 그냥 컴퓨터 파일이 여기 보시는 것처럼 A.pdf라든지 그런 파일들이 그냥 그대로 있어요. 그대로 있어서 그대로 묶여요. 그러니까 이거를 나중에 풀어서 볼 때도 여기가 그냥 컴퓨터 파일이 있으니까 얘를 더블 클릭하면 이게 .pdf로 돼 있으면 에크로벳 리더가 뜨겠죠. 뜨면서 얘를 그대로 읽어주니까 내부에 컴퓨팅 하는 일이 훨씬 더 줄어들겠죠. 자, 이거는 이제 장기 보존 포맷을 다른 나라의 기록청들이 뭘 채택하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다 비슷비슷해요. 비슷비슷한데 크게 보면 이제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뉘는 거죠. 아까 이제 폴더형이라고 했던 백잇 방식하고 우리 VEO, NEO처럼 베이스 64 인코딩하는 그런 형태예요. 그래서 지금 호주의 빅토리아주 쪽에서 베이스 64 인코딩하는 방식, 그다음에 우리나라 국가기록원에서 베이스 64 인코딩하는 방식을 이렇게 쓰고 있고요. 나머지는 그렇게 안 쓰고 있죠. 그러니까 전체적인 추세가
그냥 폴더형으로 다 가고 있는 추세들입니다. 이건 여기까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볼 내용은 전자문서 시스템하고 업무관리 시스템인데 첫 시간에 봤었어요, 그죠? 제가 이제 결제라는 게 뭐다, 또 결제하는 과정 이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잠시 봤었는데 그거를 이제 전자문서 시스템 다시 한번 리마인드하고 업무관리 시스템 쪽을 좀 더 자세히 보려고 해요. 그 자료는 제 그 옛날 명지대학교 홈페이지에 전자기록 관리론 수업 자료 쪽에 게시글 세 번째 거에 가보면 전자문서 시스템하고 업무관리 시스템 첨부 문서가 그게 이제 들어가 있는 컴퓨터 그 칩 파일이 있고요. 그게 전자기록 관리론 참고자료 3이라고 되어 있는 파일이고 그걸 열어보면 거기에 업무관리 시스템하고 전자문서 시스템 쪽 폴더가 있어요. 전자문서 시스템 다시 한번 볼게요. 전자문서 시스템에 5번째 한국정보공학 전자문서 시스템 사용자 설명서 들어가서 교육자료 열어보겠습니다. 자, 리마인드 해볼까요? 전자문서 시스템이 두 가지가 있다. 지금 제목에 보는 것처럼 신전자문서 시스템이 있다면 옛날 거는 뭐였겠어요? 구전자문서 시스템이 있었다. 사실은 구전자문서 시스템 때는 구전자문서 시스템이라고 당연히 안 불렀겠죠. 새로운 게 나왔을 때 이제 그걸 구분하기 위해서 신구 이렇게 붙였을 텐데 예전에는 그냥 전자결제 시스템 이렇게 불렀을 거예요. 또는 그룹웨어라든가 워크플로우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용어들이 막 한참 유행을 하던 시기가 있었는데 다들 핵심 기능은 전자결제 기능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제는 굉장히 중요한 행위죠. 뭔가 공식적으로 의사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한 게 아니라 그 윗선에서 다 그 개통을 밟아서 그 일이 오케이다, 컨펌하겠다라고 하는 과정을 거치게 이제 결제 과정이고 결제는 원래는 그 조직의 장이 최종적으로 다 승인을 해야 되지만 자질구레한 사안은 그 밑에 있는 중간 매니저한테 관리자에게 네 선에서 알아서 해라고 해서 위임을 해주는 거다. 그래서 위임 전결 규정에 따라서 어떤 거는 과장까지, 어떤 거는 부장까지 또는 국장까지 결제를 받도록 정해져 있다는 거죠.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뭐 위임 전결 규정에 따라서 결제가 되면 그건 마치 그 조직의 장이 결제를 한 것과 동일한 그런 효과를 갖는 거예요. 자, 신전자문서 시스템은 몇 년도쯤에 나왔어요? 규격이 만들어지기 시작한 건 2002년부터 시작해서 2003년도 정도에 신전자문서 시스템은 이런 기능을 가져야 돼, 이렇게 동작해야 돼 라고 하는 걸 이제 정했어요. 그걸 규격이라고 해요. 규격. 표준 규격을 정했어요. 그래서 정해서 그 표준 규격을 먼저 공시를 한 다음에 소프트웨어 개발하는 업체들이 그 규격대로 소프트웨어를 만든 거예요. 만든 다음에 그거를 테스트를 거쳤어요. 규격대로 만들어졌나. 그래서 규격대로 잘 만들어진 소프트웨어들은 인증을 받았어요. 그 인증을 받은 신전자문서 시스템 인증 업체가 한 14군데가 15군데가 됐어요.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요 PPT 자료를 만든 한국정보공학. 지금은 그 회사는 없어졌어요. 한국정보공학도 있었고, 핸디소프트도 있었고, 뭐 나눔기술도 있었고, 뭐 여러 회사가 있었죠. 이제 과거에 이제 막 풍미했던, 한 시절에 풍미했던 그런 회사들이었는데, 지금은 남아있는 회사가 별로 없죠. 어쨌든 그 당시에 신전자문서 시스템 규격에 맞춰진 신전자문서 시스템 소프트웨어를 개발한 업체들, 그들만 이제 공공기관에 판매를 할 수 있었던 거예요. 2005년도에 조사했을 때 이미 공공 영역에 한 700군데 이상이 신전자문서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었어요. 이미 갖추고 있는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2004년부터 본격 보급이 되기 시작했는데 거의 1, 2년 만에 700개 이상 기관이 쓰고 있었다는 거죠. 구전자문서 시스템하고 신전자문서 시스템하고 공통점은 전자결제를 할 수 있었다는 것이고, 근데 신전자문서 시스템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 중에 하나는 기록관리와 관련된 어떤 기능이 추가가 됐는데, 첫 번째가 기록물 분류기준표라는 게 탑재됐다는 거예요.
그럼 구전자 결제 시스템에는 그런 게 없었다는 거죠. 신전자 문서 시스템에는 기록물 분류기준표가 탑재되어 있어서 거기에 따라서 기록물을 분류하게 됐다는 거고, 그 얘기는 결국 철을 만들 수 있는 기능, 그런 것도 이제 같이 붙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록물 분류기준표의 가장 큰 역할은 뭐냐면 기록물에 대한 보존기간을 정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면 뭔가 이제 기록이 만들어지면 그 기록을 과거에는 건 단위로 보존기간을 책정을 하다가, 아니야, 이게 뭔가 기록물 한 건이 중요하다기보다는 어떤 일이 시작이 되면 쭉 기획 단계부터 시작해서 집행을 해서 결과가 만들어지기까지 한 1년의 흐름이 있는데, 어떤 건 1년에 걸쳐져 있고 어떤 건 3년에 걸쳐져 있고 어떤 건 6개월이면 끝나는 그런 사안들이 있을 텐데, 그 사안이 진행된 과정의 기록들이 한 덩어리로 묶이는 게 중요해. 그 묶음이 사실 기본적으로 기록물 철이어야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철 단위로 그 건들이 한꺼번에 5년간 보존됐든 폐기되든지 해야지, 그 각각의 건마다 어떤 건 3년이고 어떤 건 5년이고 이렇게 막 어떤 건 남아있고 어떤 건 없어지고 이렇게 될 수는 없어.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업무 기능에 따라서 중요한 업무는 기록을 오래 보존하고, 업무가 덜 중요한 거, 일상적인 업무는 뭐 좀 필요한 기간만 금방 보존하다 폐기하고 뭐 이래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각 기관마다 업무 기능을 분류해서 대기능, 중기능, 소기능, 단위 업무, 이렇게 업무 분류표를 만들게 한 거예요. 그런 다음에 단위 업무별로 이 업무는 어떤 업무인가, 중요한가 아닌가에 따라서 그 업무에서 만들게 되는 기록의 보존기간을 책정하도록 했어요. 그럼 이제 7종으로 한 거죠. 1, 3, 5, 처음에는 7년이 있었는데 1, 3, 5, 7, 10, 30, 준영구, 0. 여기 8개가 되어버리네. 하여간 7종류로 보존기간을 정해서 그 중에 하나를 책정하도록 한 거죠. 그거를 할 때 국가기록원이 각 기관한테 당신네 기관의 업무 기능 분류표를 적어서 내시오, 보존기간도 책정해서 내시오라고 한 다음에 전체적으로 다른 기관도 유사한 업무들을 하는 데가 있잖아요. 근데 그 동일한 업무인데, 동일한 종류의 업무인데 보존기간 서로 상이하면 좀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공통적으로 모든 조직이 다 하는 업무 기능, 그걸 우리가 공통 업무라고 얘기해요. 그 공통 업무에 해당하는 거를 표준화시켜가지고 그건 업무 기능 분류표를 하나로 통일을 시키고, 보존기간도 하나로 동일하게 책정을 해서 배포를 해주고, 나머지 고유 업무, 각 기관이 고유하게 수행하는 업무에 대해서만 분류표를 독자적으로 만들 수 있게 하고, 단위 업무마다 보존기간을 책정할 수 있게 했어요. 물론 보존기간에 대한 마지막 승인은 국가기록원이 하는 것이고, 각 기관에서는 이건 10년, 이건 30년이면 좋겠어요 라고 적어내면 그걸 국가기록원이 검토해보고 적절하다, 아니다 판단을 하는 걸로. 그래서 분류기준표의 모든 것의 총합은 국가기록원에 있고, 각 기관 것을 또 그 각 기관에서 또 보유하고 있고, 이렇게 두 개를 서로 이제 동일하게 데이터를 맞춰가면서 이렇게 갖고 있도록 그렇게 했죠. 이 당시에 신전점수 시스템으로 만들어진 기록은 자료관 시스템이라고 하는 기록관리 시스템에 이관되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동일한 시점에 2004년도에 신전점수 시스템이라는 게 이제 보급이 되면서 동시에 자료관 시스템이라고 하는 기록관리용 소프트웨어를 또 만들었어요. 똑같이 비슷하게 했어요. 규격을 만들어서 공시를 하고, 업체들이 그 규격에 맞춰서 자료관 소프트웨어를 만들고 테스트를 거쳐서 인증을 받게 했어요. 거기도 마찬가지로 10몇 개 정도 업체가 인증업체가 생겼고, 그 인증받은 업체만 자료관 소프트웨어를 판매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었죠. 그래서 어떤 업체는 신전자 문서 시스템도 승인받고, 그러니까 인증받고, 자료관 소프트웨어도 인증받고, 둘 다 인증받은 업체도 몇 군데 있었고요. 하나만 하는 업체도 있었고요. 자, 일단 신전자 문서 시스템의 기능을 그때 봤었지만 잠깐 다시 보면 이 안에는 여러 가지 기능이 있어요. 일단 문서를 작성, 기한한다고 하죠. 결제를 거쳐서 결제가 완료가 되면 이 안에 기록물 분류기준표라는 게 탑재되어 있다고 했어요. 그럼 단위 업무까지 있고요. 단위 업무 하위에 기록물 철을 만들 수 있는 기능이 또 들어가 있어요. 그
그다음에 그 철을 선택해서 내가 지금 만든 이 문서를 거기다가 등록 내지는 편철할 수 있는 기능까지 있는 거죠. 편철을 하자마자 그 문서의 보존기간이 정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단위 업무에 보존기간이 있잖아요. 그 밑에 철을 만들면 단위 업무에 있는 보존기간이 철의 카피가 돼요. 복사가 돼요. 그 철 밑에 문서를 넣게 되면 그 철에 매겨진 보존기간에 따라 그 문서도 보존기간이 정해지게 되는 겁니다. 그 문서를 만들고 나면 뭐 다른 과에, 다른 처리과에 뭐 유통해서 발송을 하기도 하고요. 또는 우리가 이제 기록관리법에 보면 우리가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생산하거나 접수한 문서들이 중요한 기록이죠. 그래서 이렇게 생산한 문서도 있을 수 있지만 이 신전자 문서 시스템의 또 하나의 기능은 다른 기관에서 만든 문서 또는 다른 처리과에서 만든 문서를 접수받을 수 있는 기능도 있었어요. 접수를 받아서 이 접수받는 경우는 일단 기관으로 어떤 문서가 오잖아요. 그럼 그 기관에서 문서를 배부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아 이건 어느 과 거야, 이건 어느 과 거야. 그래서 이렇게 문서 배부를 해줘요. 그럼 그 과에서 또 서무나 이렇게 문서 담당하는 양반이 아 이거는 어떤 팀 거야, 또는 어떤 담당자 거야. 그래서 그 문서를 배부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배부가 다 되고 적절하게 돼서 업무 담당자가 그 문서를 다 접수를 하게 되면 접수함과 동시에 뭘 하게 되냐면 또 역시 적절한 기록물 철을 찾아서 거기다 편철하도록 돼 있었어요. 그래서 접수 문서도 편철을 해야 되고 생산한 문서도 편철을 해야 되는 거죠. 자, 결제 기능은 지난번에 봤으니까 뒤에 이제 결제가 완료된 걸 확인하고 나면 여기 그 다음 기능이 이제 분리 편철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실질적으로는 기록물 철, 우리 과에서, 우리 처리과에서 수행하는 단위 업무는 몇 개로 정해져 있어요. 그 단위 업무 밑에 가서 만들어져 있는 기록물 철을 찾거나 아니면 기록물 철이 적절한 게 없다. 그럼 기록물 철을 직접 만들면 되죠. 만들어 놓고 그럼 이 기록물 철들이 이렇게 여러 리스트가 있어요. 그 여러 개의 리스트 중에서 적절한 철을 선택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 지금 내가 어떤 문서, 결제가 완료된 문서를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 문서를 내가 편철하겠다고 하면서 어떤 특정한 기록물 철을 선택을 하게 되면 그 안으로 문서가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편철하는 행위입니다. 될 것 같고요. 신전자 문서 시스템은 지금 이제 문서를 기한해서 결제받는 기능,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한 기능이고요. 그건 말고도 내가 이제 만든 문서를 다른 그 부서에 보내야 되잖아요. 보낼 때 이 신전자 문서 시스템 말고 지난번에 설명드렸겠지만 여러 조직들이 문서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중간에 역할을 해주는 문서 유통 시스템이라는 게 또 따로 있어요. 그래서 부인 방지라는 말을 지난주에 썼었죠. 어떤 문서를 한 조직에서 다른 여러 조직에 문서를 발송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 기껏 보냈는데 저쪽에서는 난 못 받았다 이렇게 부인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그걸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가운데에 문서 유통 시스템이라는 걸 두어가지고 항상 문서를 발송할 때는 거기를 거쳐서 가도록 한 거죠. 그래서 얘가 알아요. A라는 기관이 B, C, D에다가 문서를 언제 보냈다, 뭘 보냈다라는 걸 다 알고 있어서 나 그런 거 받은 적 없어 라고 부인을 못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해주죠. 그래서 전자문서 시스템하고 문서 유통 시스템하고 사이에 연계가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통해서 접수를 받고 그걸 통해서 발송을 하는 그런 관계이죠. 그래서 문서의 접수와 발송이라고 하는 그런 기능도 있고, 그다음에 뭐 메일도 이메일 기능도 들어가 있고, 뭐 게시판 기능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원래 이 신전자문서 시스템 안에는 여러 부가적인 기능이 4-5개 많이 들어가 있었어요. 근데 대부분 기관이 다른 기능은 별로 안 쓰고 이메일 기능을 좀 간혹 쓰는 부서가 있기도 하고, 근데 대부분은 다 전자결제 기능만 주로 쓰는 것으로 나중에 보니까 파악이 되었어요. 업무관리 시스템으로 가볼게요. 지금 현재 그 중앙행정기관은
전자문서 시스템을 쓰는 기관은 없다 말씀드렸었죠. 업무관리 시스템 쪽에서는 그 업무관리 시스템 양성자 따라하기 그리고 PPT 자료를 볼 거고요. 어찌 생각해보면 좀 너무 급격하긴 한데 신전점수 시스템이 2004년부터 본격적으로 쓰이기 시작했는데 온나라 시스템이 보급된 게 2006년 말부터거든요. 그 2, 3년밖에 안 돼가지고 바로 전자결제 시스템이 바뀌게 된 거예요. 근데 바뀌게 된 계기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노무현 대통령이 그러니까 뭔가 좀 일을 잘 할 수 있으려면 이 시스템이 좀 좋아야 될 것 같고 기능이 좀 많았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공적인 업무 행위를 한 것이 되도록이면 많이 기록으로 남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그 결제 행위뿐만 아니라 그 결제 문서에 여러 맥락 정보나 연관 정보가 많이 묻어져서 남기를 바랬던 거예요. 그러려면 시스템이 결제 시스템이어서는 안 되고 업무를 관리하는 시스템이어야 된다. 그러니까 업무 전체가 여기에 반영이 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어야 된다. 해서 이제 이지원이라고 하는 업무관리 시스템을 만들었고 그걸 이렇게 모태로 해서 중앙행정기관에 그러니까 대통령 비서실에는 더 많은 기능이 있었거든요. 이지원에는 기능이 훨씬 더 많았는데 좀 이렇게 많이 덜어낸 다음에 중앙행정기관용으로 보급을 한 게 이 온나라 업무관리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뭐 2006년 말부터 이제 보급되기 시작해서 2007년도에 중앙행정기관들이 다 쓰기 시작했고 지자체나 뭐 이런 기타 공공기관으로는 기타 공공기관은 그 온나라를 쓰는 데가 한 2군데인가밖에 없어요. 지자체도 많지는 않아요. 예를 들면 서울시 같은 경우도 온나라 쓰는 데가 9군데인가 이 정도밖에 안 되니까 아직도 이제 전자문서 시스템 쓰고 있는 기관 많고요. 지금 혼용이 되어 있죠. 하지만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어떤 한 기관이 전자문서 시스템하고 업무관리 시스템을 둘 다 쓰는 경우는 없다. 왜냐면 그것 가장 기본 기능이 전자결제인데 두 개를 쓸 이유가 전혀 없죠. 그래서 둘 중에 하나만 쓰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자, 온나라 시스템을 들어가 보면 주요한 기능이 일정 관리, 온라인 보고, 과제 관리, 지시사항 관리, 회의 관리 이런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업무관리 시스템이 중앙행정기관 등등이 쓰고 있으니까 이런 기능들이 있긴 있는데 현재는 대부분의 기능이 다 사장되고 여기서 과제 관리 기능 그리고 온라인 보고 기능 그러니까 2번하고 3번 정도의 기능만 대부분의 기관이 쓰고 있고요. 서울시도 서울형 온나라 그 업무관리 시스템을 쓰고 있는데 2번 기능하고 3번 기능 일부 요거밖에 쓰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서울시 안에서도 업무관리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못 알아들어요. 왜냐하면 그 전체 행정 포탈 안에 전자결제라는 이름으로 들어가 있지 업무관리 이런 이름 들어가 있지 않거든요. 자, 어쨌든 일단 시작점을 보면은요, 이 온나라 시스템은 또 뭘 알아야 되냐면 기본적으로 BRM을 알아야 돼요. BRM. BRM은 뭐야, 그죠? 이것이 퀴즈 문제예요. BRM이 만들어진 게 2005년도거든요. 정부가 대통령 비서실이 주도해서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저 BRM은 미국하고 일본 정부가 BRM을 이렇게 전격적으로는 아니지만 일부 이제 연방 정부의 미국 연방 정부의 BRM을 만들어서 쓰고 있었고 그래서 그걸 벤치마킹 해가지고 우리 저기 필요하겠다라고 해서 만든 건데 취지는 뭐냐면 정부가 하고 있는 일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그 일을 예를 들면 저 당시에 참여정부 때 44개 중앙행정기관이 있었어요. 그러면 뭐 국방부는 국방에 대한 거, 통일부는 통일에 대한 거, 그때가 여가부였는지 모르겠네요. 하여간 뭐
여성에 대한 거는 무슨 누가 뭐 무슨 위원회, 뭐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뭐 인권위원회 이런 위원회는 또 하는 일이 다 있을 거잖아요. 그 집합체가 정부가 하는 모든 일이잖아요. 입법사법 행정에 일단 행정 쪽만 놓고 본다면 그 해야 되는 전체 일의 덩어리가 있는데 그거를 기관이 하는 거는 사실 기관이 어떤 때는 44개 중앙 행정기관이다가 정권이 바뀌면 56개로 바뀌기도 하고 막 그런 거거든요. 그죠? 이렇게 막 그러니까 부가 막 합쳐지기도 하고 뜯어지기도 하고 행자부도 행안부가 됐다가 안행부가 됐다가 다시 행안부가 됐다가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기능이 여기 갔다 저기 갔다 막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근데 조직은 조직이 바뀌는 것이지 사실 정부가 하는 업무 기능은 거의 동일하거든요. 그러니까 조직은 수시로 변한다. 일반 회사도 마찬가지예요. 영업부가 있는데 그 영업부가 너무 뚱뚱해. 그럼 영업 1팀, 2팀, 3팀으로 나누지? 그러다가 아니야 해외 영업, 국내 영업으로 나누지? 아니야 이거 경상권, 전라권 이렇게 나누지? 그래서 그거는 자기네들이 어떻게 경영하는 게 좋은가에 따라서 조직은 수시로 바뀌어요. 근데 영업이라는 건 똑같거든요. 업무 기능은 동일하다 이거죠. 그래서 조직은 때에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 인력을 더 넣기도 하고 빼기도 하고 조직 명칭을 바꿀 수는 있지만 정부가 하는 업무 기능은 동일하니까 사람들이 스태틱하게 약간 좀 정적으로 그 일관되게 좀 볼 수 있는 어떤 뷰가 필요하다. 우리도 이제 뭐 정부가 하는 전체 업무 기능을 쭉 이렇게 내려다볼 수 있는 분류표가 필요하다. 그래서 만든 게 정부 전체 업무에 대한 참조 모형을 만들기 시작한 거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BRM은 맨 상위에 정책 분야라는 정책 분야를 뭐 한 20몇 개 만들어요. 그게 이제 정부 하고 있는 모든 분야를 망라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뭐 20몇 개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 정책 분야 하위에는 또 10몇 개의 정책 영역이 또 있고 그 정책 영역을 또 쪼개보면 여러 대기능들이 있고 그다음에 중기능이 있고 또 소기능이 있고 그래서 이렇게 쪼갠 거예요. 이게 분류표죠. 말 그대로 분류표죠. 근데 되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여기까지가 되게 요 영역 단위가 어떤 정부 부처 하나 수준 그런 정도 될 정도의 큰 덩어리예요. 이건 더 큰 덩어리겠죠. 이 영역 정도가 큰 부처 하나 정도가 되고 작은 기관들은 뭐 대기능 한 개, 두 개 정도 이런 정도 될 정도의 사이즈인데 되게 그래서 여기 1, 2, 3레벨까지는 더 이상 바뀔 건 별로 없어요. 3레벨은 굉장히 고정적이에요. 4, 5레벨도 사실 많이 바뀌지는 않아요. 근데 6레벨 마지막 레벨이 단위 과제예요. 그래서 6레벨까지 모든 정부의 업무 기능을 이렇게 6레벨까지 이렇게 쪼개놓은 거. 그게 이제 BRM이고 그 BRM을 완성을 시켜 놓은 다음에 모든 업무를 업무 분류 체계에 맞춰 수행하는 것으로 설계를 했던 건데요. 근데 이제 BRM이 2005년도에 초기 버전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부터 2006년도에 좀 큰 변화를 겪어요. 이거를 이제 만드는 거는 이 전체 체계를 만들어 놓고 이거를 국민에게 오픈하겠다는 거였었어요. 정부 하는 일은 이런 체계입니다 해서 오픈을 하고 그러면 이제 이 영역 중에 이 일부는 뭐 통일부가 수행합니다. 근데 통일부만 하는 게 아니겠죠. 통일부 산하에 또 여러 기관들이 있잖아요. 통일부 또 무슨 통일연구원 어디 이런 기관들이 이런 일을 합니다. 또 이 대기능은 뭐 중소기업청에서 합니다. 뭐 이 영역은 뭐 선자부가 합니다. 이런 식으로 조직을 다 미팅해서 이 기능은 거의 변하진 않는데 지금 이 영역의 이 기능들은 어떤 기관이 수행하고 있으니까 이 일을 찾아보려면 그 기관에 가서 확인해보면 됩니다. 이렇게 다 알려주려고 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이렇게 정도를 쪼개게 되면 이 중레벨, 소레벨까지 가게 되면 어떤 특정 부처의 어떤 국실과 따서 다 매핑이 되도록 해서 이 업무를 보려면 어떤 조직의 어떤 과 또는 어떤 팀의 업무를 보면 된다까지 이제 매핑을 시켜주고 그 다음에 이 업무는 수행을 할 때 뭐 공공기록물관리법에 의해서 하는 거다. 왜냐면 우리가 법이 엄청 많잖아요. 각각의 부처마다 어떤 특정한 일을 수행할 때 거기 근거가 되는 법들이 있어요.
어떤 법령에 의해서 이 업무는 기본적으로 운영이 되는 거다. 근데 이 밑단까지 가게 되면 이 업무를 할 때 여기까지는 법까지는 안 와요. 되게 뭐 요 정도 단위에서 시행령, 요 단위에서 뭐 시행 규칙 수준 또는 뭐 서울시 같은 조례 규칙의 일부 또는 그거까지 또 필요 없고 어떤 매뉴얼, 업무 매뉴얼이라든가 뭐 가이드 뭐 이런 것들 의존해서 하는 업무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단위에서 어떤 업무, 저 업무를 할 때 어떤 식으로 하는지에 대한 업무 매뉴얼이나 프로세스를 그려서 넣도록. 그러면 이제 국민들이 딱 보면 정부가 무슨 업무를 하는지 전체 윤곽이 다 보이고 걔를 하나씩 끄집어서 보면 이걸 수행하는 조직과 근거법과 그 절차와 관련된 내용이 다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걸 잘 만들어서 이제 오픈하려고 했는데 그 뒤에 이제 또 곁다리 들어오게 된 게 뭐냐면 요즘 한 뉴스 중에 하나가 신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한국재정정보원 올랩 사이트에 들어가서 주어진 아이디를 이용했지만 뭐 백스페이스를 치니까 뭐가 보여서 열심히 다운을 47만 건을 받아가지고 청와대와 기타 등등의 조직의 업무 추진비를 분석해본 결과 이상한데 돈을 썼다더라고 하면서 막 오픈하고 있잖아요. 그 이제 디브레인이라고 하는 그 재정정보 시스템이 또 이제 새롭게 만들어지고 있었어요. 2005년도, 2006년도에. 근데 그 팀이 어느 날 이 온나라 시스템과 BRM을 만드는 이 시스템, 이걸 만드는 팀이 있다는 걸 알게 되고, 이 팀도 이제 디브레인을 만들고 있는 팀을 딱 만나봤더니, 디브레인도 예산과 관련된 그 재정 지출과 관련된 걸 짜다 보니까 당연히 상위에 어떤 업무 분류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업무를 하기 위해서 이런 돈이 쓰이는 거다. 그래서 뭐 분류체계를 만들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보니까 BRM이라는 걸 만들고 있는 거야. 그래서 분류체계가 서로 다른 게 두 개 존재하면 국민들이 엄청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저거는 분명히 합쳐야겠다. 합치면 보니까 이거는 돈을 쓰기 위한 용도로 이렇게 한 거고 저거는 업무의 성격에 따라서 나눈 거잖아요. 예를 들면 이 단위과제 하나가 서울기록원 걸리는 기준 있잖아요. 서울기록원 건물 짓는데 400몇십억 들었거든요. 돈 많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이쪽 예산 회계 시스템은 돈이 많은 거는 상위에 있어야 되거든. 하위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많은 데서 점점 쪼개지면서 작아져야 되는데 얘는 그 돈 쓰는 거하고 상관없이 업무에 대한 걸 이렇게 잡았기 때문에 얘랑 하이라키가 안 맞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걸 도저히 다 맞출 수는 없고 여기까지만 맞추자. 1레벨, 2레벨, 3레벨까지만 공통으로 맞추자. 그래서 좀 이렇게 어거지로 좀 맞췄어요. 그러면서 여기 데이터 내용들이 많이 좀 뒤바뀌었죠. 그런 좀 굴절을 한번 거칩니다. 거치면서 BRM의 1, 2, 3레벨이 확정이 돼요. 그래서 그거는 D브레인이라고 하는 재정정보 시스템도 같이 공유해서 쓰는 체계고 BRM도 같이 1, 2, 3레벨까지 통일시켜서 쓴다. 그 하위에는 각각 따로가기도 했고요. BRM이 원래 목적대로 사실 잘 쓰이지는 않고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국민들이 뭐 6레벨까지 다 오픈하냐면 그렇지도 않고 그리고 이제 저거를 정부가 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기본 분류 체계를 쓰려고 했던 건데 디브레인은 그래도 3레벨까지 같이 맞춰서 쓰는데 다른 시스템이나 다른 영역에서 저걸 받아들이지는 않아서 온나라 업무관리 시스템에만 일단 BRM이 접목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 단위과제가 이제 문제가 됐는데, 단위과제는 이 BRM이라고 하는 거 이전에 업무에 대한 분류체계로 존재했던 건 딱 하나예요. 기록물 분류체계밖에 없었어요. 기록물 분류체계에 따르면 각 기관의 업무를 대기능, 중기능, 소기능, 단위 업무로 나누겠다 이렇게 했었잖아요. 근데 저기서는 단위 과제라는 말을 또 썼거든. 그래서 단위 과제랑 단위 업무는 뭐가 다르지? 뭐 이게 또 막 엄청 헷갈리게 된 거예요. 어쨌든 이것을 추진했던 건 기록관리계가 아니고 대통령 비서실의 업무혁신 비서실에서 이걸 추진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약간 정보화 쪽과 연관된 쪽에서 이제 전체 어쨌든 이때만 해도 이제 대부분의 중요한 업무는 다 시스템을 구축해서 업무를 추진했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에 이 BRM을 다 넣어서
전체적인 분류를 동일하게 가져가면서 이제 업무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만들었던 건데, 이 BRM의 존재를 2005년도 말쯤에 우리 기록관리교도 알게 됐어요. 그때가 딱 뭘 하던 때였냐면, 자료관 시스템이 있었는데 2004년부터 자료관 시스템이 도입돼 있었는데, 그 자료관 시스템은 전자기록을 중심으로 한 그 어떤 관리 기능을 갖고 있다기보다는 되게 이제 종이 기록 중심의 관리 기능이 많았어요. 그래서 기록물 철을 전부를 등록을 한다던가, 다 이제 종이 기록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걔를 단출하여 스캐닝한 다음에 또 결과를 업로드한다던가, 또 종이 기록을 반출해서 마이크로필름 제작한 다음에 또 결과를 업로드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서고 관리 기능이 굉장히 대부분 한 70% 가까이 서고 관리 기능이 중심이고, 다 이제 어떤 철 목록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정도 수준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2005년도, 6년도에 어쨌든 이지원 시스템이 만들어진 걸 알고 있었으니까, 이지원 시스템이 업무관리 시스템으로 다 이제 중앙행정기관에 보급이 되면 대부분의 기관에서 엄청난 디지털 기록을 만들기 시작할 건데, 이걸 본격적으로 잘 관리할 수 있기에는 자료관 시스템이 좀 많이 부족하다, 이런 생각을 해서 아까 얘기했던 두 가지, 전자기록의 직문성을 어떻게 확인하고 유지하지, 그 다음에 전자기록을 100년 이상 장기 보존하려면 어떤 조치가 필요하지, 이 두 가지를 해결한 기록관리 시스템을 새로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막 기록관리 시스템에 대한 ISP를 하면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왜냐면 자료관에는 그런 개념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진본성 이런 개념이 하나도 없었고, 장기 보존 개념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냥 서고에 있는 종이 기록의 목록을 입력해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었고, 그래서 이제 새롭게 이제 만들려고 하고 있다가, 그러면 이제 자료관 시스템에 뭐가 들어가 있다고 했어요? 아까 신전자문서 시스템에도 같이 들어가 있었던 게 기록물 분류기준표가 들어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기록물 분류기준표 그대로 그냥 써야 되나라고 했는데, 아니 기록을 생산하는 이지원 내지는 온나라 시스템에서 저 BRM이라고 하는 걸로 업무를 분류해서 업무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업무를 하면서 거기서 만들어지는 게 기록이고, 업무의 중요도에 따라서 기록의 보존기간도 달라진다고 우리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기록물 분류기준표를 쓰는 게 아니라 BRM을 쓴다고 하니까, 그럼 우리도 BRM을 기록의 분류체계로 받아들여야 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검토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BRM 내용을 들여다보게 된 거예요. 봤더니 기록물 분류기준표보다 BRM이 훨씬 업그레이드 된 거예요. 왜냐하면 기록물 분류기준표는 그냥 기관별로 그냥 독자적인 분류체계예요. 근데 쟤는 뭐예요? 정부의 전체 통합된 업무 분류체계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장점이 있는 거죠. 얘는 한 덩어리예요, 한 덩어리. 그래서 BRM으로 어차피 그 업무 시스템이 바뀌는 거면 우리는 저 BRM을 그대로 기록의 분류 체계로 또 받아들여서 가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래서 이제 BRM이 기록의 분류 체계로 오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단위 과제가, 그래서 기록물 분류 체계라는 게 있었는데, 기록물 분류 기준표의 단위 업무 밑에 기록물 철, 이런 구조로 보존 기간을 책정해 오던 것과, 얘는 단위 과제라는 용어를 쓰기로 돼 있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이 구조적으로 우리가 기록의 분류 체계에서 원하는 건 보존 기간을 정해서 이제 처분을 언제 할 것인지 정하는 건데, 이걸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이 된 거죠. 그래서 그럼 단위 과제에다 BRM을 만드는 팀은 당연히 기록 관리는 안중에 없었죠. 기록 관리계가 이제 콜을 한 거죠. 우리 이거 기록물 분류 체계로 써야 되니까 여기에다가 보존 기간을 책정할 수 있게 필드를 더 만들어 주세요. 그래서 필드를 만들어 줬고요. 그다음에 그 필드에 예를 들면 단위 과제마다 이거는 뭐 1년, 이거는 5년, 10년, 뭐 준연구, 연구 이렇게 보존 기간을 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 주는 부분은 국가기록원한테 가서 국가기록원이 마지막에 최종 컨펌을 할 수 있게 그렇게 값을 정하는 걸로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복잡은 한데, 어쨌든 이 BRM 데이터를 입력해서 관리하고 있는 시스템이 BRMS, BRM 시스템이거든요. BRM 시스템은
지금 행안부가 관리를 하고 있고요. 행안부의 조직 담당관 쪽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스템이 하나예요. 그 하나 안에 이제 정부, 중앙정부가 수행하는 모든 업무의 분류 체계 정보가 다 들어가 있죠. 자, 그러면 예를 들어 내가 행안부다. 그럼 행안부는 요 체계에 맞춰서 한뭐 이즈의 행안부 업무 하나가 있다고 지금 대기는 뭐 6개가 있다고 치고 중기는 또 수십 개, 소기는 또 수백 개, 뭐 단위과제도 수백 개 있겠죠. 그 단위과제까지 우리 조직이 수행하는 트리가 이 전체 트리 일부 부분 집합으로 있는 거예요. 이 부분 집합이 있고 그러면 이 단위과제마다 결국은 단위과제별로 이걸 수행하는 처리과가 정해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 BRM 안에 조직과 저 업무 단위과제를 매핑시켜주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A라는 단위과제는 행안부의 무슨 국에 무슨 과가 수행하는 거야. 자, 그래서 각 단위과제별로 수행하는 조직이 다 연결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지금 현재 보시는 화면이 뭐냐면 제일 먼저 온나라 업무관리 시스템에서 하게 되는 일이 뭐냐면 과제 카드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지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과제 카드를 만든다는 얘기는 뭐냐면 단위과제는 뭐고 카드는 또 뭐야? 카드랑 단위과제는 전혀 다른 개념이에요. 이건 지금 BRM이라고 하는 시스템에 어떤 A라는 단위과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단위과제를 우리 과에서 예를 들면 정보공개 정책과에 수행하기로 했어요. 그러면 BRM에 그 정보가 있는 거예요. 아, A라는 단위과제를 정보공개 정책과로 수행하기로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 과의 어떤 직원이 자기가 업무를 하려고 할 때는 단위과제 A를 수행하려고 하면 걔에 대해서 이 온나라 업무관리 시스템 안에 카드를 먼저 만들어요. 과제 카드를. 내가 이 과제를 지금 수행할 겁니다. 그 과제를 수행하면서 생기는 문서, 모든 실적 이런 거를 그 카드에다 쌓겠습니다. 라고 하는 얘기로 카드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화면에 이렇게 보면 부서 과제, 단위 과제 이렇게 되는 게 뭐냐면 어떤 업무 담당자가 온나라 업무관리 시스템에 로그인을 하면 이미 이제 조직 정보가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 정보공개 정책과에 A팀에 속한 김아무개구나. 그걸 다 알거든요. 그러면서 여기서 말하는 부서는 예를 들어 정보공개 정책과죠. 우리 과에 할당된 단위과제가 10몇 개가 있어요. 그 10몇 개가 여기서 다 보이는 거죠. 이런 식으로 단위과제들이 다 보이는 거죠. 이 과제 중에서 뭐 예를 들면 실질적으로 우리 과에는 팀이 3개가 있어요. 그럼 팀마다 단위과제가 몇 개씩 할당이 돼 있겠죠. 그럼 그 팀원 중에 한 사람이 특정 과제를 수행해야 되잖아요. 그럼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이 중에 이 우리 과에 할당된 단위과제가 지금 현재 3개예요. 3개 중에 내가 지금 수행할 팀원으로서 내가 수행해야 될 과제는 이 중에 뭔가를 알아야 되고 그것에 관련된 카드를 먼저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카드를 만드는 방법은 이 단위과제를 선택을 하는 거죠. 하고 카드를 만들겠다고 하면 여기 이제 카드 화면이 떠요. 그래서 여기서 선택한 단위과제명이 그대로 기본으로 오고요. 단위 과제에 대한 카드를 내가 만들겠다고 했으니까 카드명을 또 별도로 입력을 할 수 있게 하고 카드에 관련된 여러 가지 설명 정보를 넣게 하고 이 카드 안에 이 과제를 담당하는 사람이 되게 단위 과제 하나당 3-4명이 그 과제를 수행을 하거든요. 그리고 한 사람 입장에서는 단위 과제 하나만 수행하는 경우는 별로 없고 또 2-3개 이상 수행을 해요. 이해가 됐죠? 과제 하나당 수행자가 30명 있고 또 그 한 사람 입장에서 보면 단위 과제 하나만 수행하는 게 아니라 30개를 또 수행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이제 팀 단위로 과제가 30개가 동시에 가고 팀원들 전체가 그 과제를 다 수행하는 그런 개념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카드를 일단 누군가 만들어 놓으면 그 과제를 공동으로 수행하는 자들은 그 카드를 공유해서 쓰는 거죠. 그래서 카드를 먼저 만들게 됩니다. 카드에다 이제 입력해야 되는 내용들은 카드명 집어넣고 뭐 내용과 취지, 뭐 기타 등등 이런 걸 넣어주고요.
카드에 집어넣는 정보가 굉장히 많이 있을 수 있는데 일단 과제 담당자 나뿐만 아니라 서너 사람이 같이 수행을 하는 거니까 누구누구가 그 일을 수행하는지 정해주고 지금 이제 그걸 정하는 부분이에요. 정해서 이제 저장을 해줍니다. 그러면 과제의 기본 정보를 입력하고 과제를 담당할 사람들 여러 사람들 지정을 해주고 그다음에 밑에 보면 과제에 대한 관리 정보도 있어요. 이 과제 내용이 대국민 공개해도 되는 과제 내용인가 아닌가 이런 거. 이런 속성 관리 정보가 있는 이유가 아까 처음에 설명드린 BRM이라는 걸 애초에 왜 만들었는가 하고 연관이 돼 있어요. 애초에 이거는 다 국민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BRM의 단위과제까지는 다 무조건 오픈이에요. 근데 이 일을 하면서 만들게 된 카드에 대해서 각 업무 하시는 분들이 이건 신입에게 공개도 되는 내용이야 아니냐를 결정하게 해주는 거죠. 지금 이런 거 하나도 안 써요. 어쨌든 초반에는 이런 컨셉을 가지고 만들었다는 거고. 자, 그래서 또 공개 여부라고 하는 의미는 대국민 공개할 거냐 말 거냐의 의미예요. 그래서 전부 공개할 거다, 부분 공개할 거다, 또는 비공개할 거다 이렇게 세 가지 옵션이 있는 거고요. 좀 넘어가 볼게요. 자, 그래서 만약 카드를 만들었으면 이 단위과제 옆에 카드명이 같이 뜨게 되죠. 그래서 카드를 만들어야 그 다음부터 이제 그 카드 하위에다가 결제 문서도 만들고 메모 보고도 만들고 여러 가지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자, 단위과제 카드 등록 마쳤고요. 그 과제 카드라고 하는 것 안에 좀 전에 여기 보면 뭐 표제부도 있고 실적 관리도 있고 계획 관리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기본이 이제 표제부예요. 그 카드 이름이라던가 수행자 뭐 이런 정보가 들어가는 거고 나머지 뭐 계획 관리, 홍보 관리, 고객 관리는 옵셔널하게 추가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었고 뭐 굉장히 다양한 내용을 넣을 수 있도록 해놨어요. 계획 관리 같으면 뭐 이 과제는 이런 단계를 거쳐야 돼. 기획 단계, 설계 단계, 구축 단계 이런 단계를 거쳐야 돼. 이 단계별로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 단계를 맞춰야 돼. 이런 식으로 이렇게 플래닝하는 그런 기능까지도 다 설계가 돼 있었어요. 그래서 이지원을 썼던 그 대통령 비서실은 이런 기능들을 다 썼었어요. 이제 온 나라로 중앙부처용을 만들면서 이 기능을 그대로 가져왔는데 실제로 이런 기능들을 안 쓰다 보니까 지금은 아마 다 사라지고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어요. 확인이 불가능해요. 아마 없어졌을 거예요. 어쨌든 과제 카드라는 걸 만들고 카드에 뭐 플래닝을 한다던가 여러 가지 기본 정보를 입력할 수 있게 되어 있었고요. 관리 과제 카드는 일단 넘어갈게요. 자, 카드를 만들고 나면 이제 일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일을 할 때 제일 먼저 뭘 하게 돼 있었냐면 업무관리 시스템에는 일정을 등록하게 있고요. 왜냐면 하루하루 오늘 오전에는 뭘 할 거고 오후에는 뭘 할 거다라고 하는 일정을 넣게 했고 그다음에 그 일정을 수행한 결과로 일지나 메모 보고나 문서관리 카드 작성을 하게 했어요. 자, 그래서 구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매일 아침에 출근하면 제일 먼저 일정을 먼저 등록하겠어요. 이거 다들 업무 담당자들 다 끔찍 싫어해갖고 다 안 써요. 아무도 안 써요. 근데 이제 최초에 어쨌든 구상은 내가 하는 일정은 이래라고 해서 뭐 그 일정은 근데 어떤 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일정이야까지 연결시키도록 했고요. 그래서 일정을 넣는데 그거는 어떤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거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수행하려는 일정이야. 그 일정은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우리 팀의 또 다른 사람들 누구나랑 같이 수행할 일정이야. 이렇게 입력을 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일정을 다 넣게 되면 이렇게 나의 일정에 이렇게 하나가 등록이 되는 거죠. 제목하고 같이. 그래서 예를 들면 하루에 일정을 다 넣었어요. 나 오늘 일정 3가지 있어. 회의도 해야 되고 보고도 해야 되고 뭐 이런 게 있어요. 이렇게 일정이 다 만들어지고 나면 이 일정을 이제 수행을 하게 되잖아요. 수행한 결과를 넣게 됩니다. 일정 하나를 클릭을 하고 옵션을 보면은 나 이 일정에 대해서는 그 뭐 보고서를 쓸 건 없고 그냥 일지를 작성하는 수준으로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지를 작성할 수 있어요. 일지 작성하는 화면이에요. 이 화면에 그 일정에 이미 과제가 연결되어 있었으니까 특정 과제를 위해서
업무 수행을 했는데 뭐 이런 내용으로 일지를 작성할 거야. 제목을 넣고 업무 일지에다가 그냥 텍스트를 쭉 집어넣는 거죠. 그래서 일지가 등록이 됐어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일정에 대해서는 내가 메모북을 하겠다. 그 메모북은 보고가 두 가지 형식이 있는 거고, 이거는 메모북은 아주 서울시도 되게 많이 써요. 메모북은 좀 간단한 보고사항, 굳이 결제를 할 게 없는, 뭔가를 의사 결정을 해야 되는 건 아니고, 뭐 수장 다녀왔습니다. 끝. 아주 간단한 거. 저 어디 뭐 회의에 다녀왔는데 어떤 보고대회에 갔다 왔는데 뭐 이런 얘기 있었어요. 뭐 이런 식으로 그냥 그 단순한 보고 있죠. 그런 건 메모북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보고자한테 또는 수신할 사람들이 되게 많은 경우가 많고요. 그냥 단순한 참조이거나 보고를 받는 사람 그냥 쭉 달아서 쫙 보내고 끝이에요. 그래서 어떤 특정한 일정에 대해서는 내가 메모보고를 작성하겠다라고 선택을 하게 되면 이렇게 메모보고를 작성할 수 있는 화면으로 가게 되고, 일단 메모보고를 받아볼 사람들을 쭉 정해줍니다. 정해주고, 그 다음에 이 밑에다가 편집기가 있어서 메모 보고할 내용을 적어줍니다. 그리고 이것도 양식을 몇 개 정해놓을 수 있어요. 서식을 정해놓고 불러다가 쓸 수도 있고요. 본문 작성해서 또 첨부 파일도 붙일 수 있어요. 여러 개 첨부 파일, 참고할 만한 첨부 파일 붙여가지고 메모 보고를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일정은 메모 보고를 했어. 끝. 메모 보고를 보내게 되면 그 수신자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이 시스템에 로그인을 하게 되면, 이거 다른 사람이에요. 들어오면 누군가가 나한테 메모 보고를 보냈다는 게 보여요. 그래서 그걸 클릭을 하게 되면 내용이 이제 뜨게 되죠. 그래서 메모 보고는 여기 의견이라고 하는 버튼이 있어서 클릭을 한 다음에 그 메모 보고에 대해서 이걸 뭐 승인한다 아니다가 아니라 그냥 참고할 만한 나의 의견을 덧붙일 수 있도록 되어 있었죠. 의견을 작성해서 보내면 마치 댓글 달리듯이 이렇게 의견이 같이 붙게 됩니다. 제가 서울시에 들어가서 보니까 서울시장님이, 박원순 시장님이, 그러니까 우리 과에서 메모보고 하는 게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정보 공개, 그러니까 원문 공개를 하고 있잖아요. 오늘 결장에 내일 정보소통 광장에 오픈이 되는데 그 공개율을 월간 보고를 계속 했었어요. 그래서 제일 공개율이 높은 5개 부서, 공개율이 제일 나쁜 워스트 부서, 베스트 부서 5개, 워스트 부서 5개 해서 이렇게 항상 올렸거든요. 그리고 이제 평균치가 딱 올라가죠. 근데 작년에 또 이렇게 이 메모 보고에 대해서 의견을 딱 달아보신 게 있는 거예요. 100% 다 공개해야 되는데 80%가 웬 말이냐. 다 뭐 징계를 하겠다 이거 하여간 굉장히 막 안 좋은 뭐 각 실장 알아서 해라는 식으로 굉장히 세게 의견을 다르신 거예요. 그러고 나더니 쑥쑥 공개율이 올라가더라고요. 아무튼 이런 그 의견을 거기다 이제 달아두게 되면 보고 올린 사람이나 그 옆에 같이 이제 보고받는 모든 사람이 그 의견 내용을 다 청취해서 볼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죠. 일단 문서관리 카드는 지난번에 봤죠? 이거는 결제 받는 그런 과정이에요. 그래서 어떤 특정한 일정에 대해서는 내가 문서관리 카드를 작성하겠다라고 하고, 지난번에 봤던 그 문서관리 카드를 가지고 이건 쭉 개통을 밟아서 결제를 받는 그런 구조죠. 이건 결제 받는 과정이 길어서 쭉 넘어갈게요. 이렇게 그 일지 작성, 메모 보고, 문서관리 카드를 다 하게 되면 과제 카드에 여기 실적 관리라고 하는 부분에 가게 되면 그런 내용들이 다 쌓여서 보이게 돼요. 일지, 문서관리 카드, 메모 보고, 회의했던 실적 내용이
차곡차곡 다 쌓여있는 게 다 보이게 되는데 지금도 이 기능은 아마 대부분 다 사용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정리를 하자면 어떤 단위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 카드를 만들었어요. 그 카드 안에 그 업무와 연관된 모든 일지라든가 메모보고라든가 문서관리 카드를 만들어서 거기에 다 모여지게 만들었잖아요. 그 구조를 그대로 우리 기록관리계에서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 카드라고 하는 게 결국은 동일한 하나의 사안에 대한 업무 사안에 대한 것이다. 그 업무 사안을 처리하기 위해서 다양한 형태의 기록이 생겼다. 그 묶음을 우리는 기록물 철로 가져오면 되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과제 카드 단위를 기록물 철로 생각해서 카드명을 철명으로 가지고 오고 그 다음에 그 카드 안에 쌓인 일지, 메모보고, 그 문서관리 카드 각각을 기록의 건으로 생각해서 건으로 가져오는 방식, 철과 건으로 랩핑해서 가져오는 그런 방식으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볼게요. 여기까지 보고 다음에 이 뒷부분에 못다는 얘기를 좀 더 보완을 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과제 카드와 그 안에 만들어질 수 있는 여러 가지 기록 이용을 살펴보는 것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 주는 여러분들이 모여서 열심히 저한테 조 짜는 거 아직 얘기 안 해주신 분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시고요. 다다음 주에 수업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